김현정의 뉴스 쇼. 한강도 꽁꽁 얼어버린 추운 아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은 꽁꽁 얼어버렸지만 특검과 헌재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대통령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 대해 내가 직접 박 대통령에게 2번이나 말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말입니다. 대통령도 분명히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는 거죠. 김종 전 차관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를 위한 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유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증언을 했죠. 차은택 씨도 최순실이 국무회의 말씀자료 고치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향한 주변인들의 발언은 거침없이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는가 하면 법률 대리인단을 교체할 거란 설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 뜻, 민심은 순리입니다. 순리를 억지로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리라는 사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우리 기업들 비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말 비상이 걸렸어요?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TTP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TTP는 태평양 연안국가 간의 이 자유무역 협정이죠.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라서 충격은 덜하지만 문제는 나프타입니다. 그렇죠.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요. 이 트럼프가 재협상을 선언을 했는데 예. 나프타만 믿고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처지입니다. 미국 수출 때 높은 관세를 물게 된 때문인데요.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18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2부에서 현재 한번 연결을 해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약인지 독인지. 무슨 말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심판에 39명을 증인으로 무더기 신청한 사실 말씀하셨듯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예. 탄핵 지연 꼼수인데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도 포함됐습니다. 39명 가운데? 네, 황창규 KT 회장 같은 사람이요. 어허. 이분은 검찰에서 이 청와대 지시로 최순실 측근을 채용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탄핵 시계를 누출하다가 약인지 독인지 이 구분도 못하는 웃기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러지 말고 이 문고리 비서관들이나 이 증인으로 나오게 해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39명 중에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예. 내일 헌재 9차 변론에서 결정이 됩니다. 2월 말, 3월 초가 될 거라는 그 헌재 결정도 사실은 좀 이러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다음 포인트 뭐죠? 반기문 또 1일 1건. 오늘도 뭐가 나왔습니까? 반 총장 어젯밤 KBS 인터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예.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 기피로 지명 수배가 됐다는 보도가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검찰에 기소된 그 조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주현 씨. 올해 40살인데요. 20년간 군대를 안 가서 어허. 그래서 지금 귀국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 바른정당이 공식 창당하죠. 이 바른정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반 총장이 장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잔불까지 꺼야 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반캠프의 이상일 전 의원 만날 거거든요. 이런 것들 두루두루 질문 좀 해보죠. 마지막 포인트 뭐죠? 문체부 아베 닮았다. 문체부가 아베를 닮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문체부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고 반성한다. 그러나 반성에 걸맞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어허. 자체 진상규명도 없었죠. 또 책임질 사람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사건 피해자는 엄연히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문득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말로만 유감이라 그러고 법적 책임 안 지겠다는 일본의 아베가 떠오르는 건 저만의 과민 반응일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바른정당 소속 인사들과 연달아 접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반 전 총장은 설 연휴 전 제3지대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합,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정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사실은 그동안 설 끝나면 기존 정당에 입당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좀 다른 얘기가 나온 거죠. 만약 반기문 주도의 제3지대가 열리면 그리로 얼마나 모일까요? 대선판에는 분명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캠프 이상일 전 의원 연결을 해보죠. 이상일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합을 하자. 뜻이 맞으면 누구든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 어제 분명하게 반 총장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그럼 신당 창당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어제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아직 그 대통합의 로드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 이거 하나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건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노컷 뉴스에서 바른정당 입당한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지만 그때 그런 검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 정당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 쉬운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좀 더 대통합을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의 로드맵을 뭐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이니 어떤 정당에 딱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죠. 다만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가장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 정치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길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플랫폼 마련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바로 선택하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제 말씀하신 그 대통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의미, 큰 목적으로서 큰 목표로서의 대통합을 얘기하는 거지 당장 어떤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창당 이런 말씀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 그 대통합을 말씀하신 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인해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고 또 민생도 정치권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셨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대통합 또 국가적 대통합 이런 걸 추구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 정치 교체 그걸로 집약이 되는 정치 자체를 바꾸는 길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기반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바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지 않고 보다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단계. 탐색하고 있는 단계. 근데 이 의원님 지금 2말 3초 얘기 나오잖아요. 단핵 심판의 결론이 그쯤 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선 시기가 빨리 가고 있거든요. 고민을 오래 할 시간은 없다는 거 아시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바로 눈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기반도 마련하고 환경도 좀 더 성숙시키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일부는 밝히셨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 여러 가지 구상 그걸 가다듬고 국민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제시하고 나서 뭐 대선 준비를 하더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지금 얘기 안 하세요? 거의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처럼 좀 발언을 하던데. 바른정당 쪽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입당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른정당을 선택하거나 지금 또 다른 정당을 선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타진은 하고 계세요? 이 정당 저 정당하고 얘기는 하세요? 타진을 이쪽에서 한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또 뭐 어떤 정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입당을 하시라 들어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뭐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김기문 전 총장은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 기반 마련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면 정치 아까 교체를 설명하신 하느냐 그 이거에 말씀.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결국 바른정당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당장 함께할 수 있는 당이 어떤 뭐 정체성 면이라든지 이런저런 거 고려했을 때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건 노컷 뉴스가 자꾸 그런 보도를 해서 그런데 현재로서 노컷 뉴스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쓰고 그랬는데 예.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뭐 바른정당을 바로 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당을 예. 택해서 입당하는 건 오늘이라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른정당 말고도 다른 정당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이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고민 중이시네요. 지금 반기문 네네. 캠프가. 지난 토요일에 그럼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만나신 거 맞지요? 어제 반기문 전 총장 KBS 토론회에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확인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반 총장이 확인 안 해주셨지만 만난 거 맞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네. 만난 게 맞는 것으로 캠프의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계셔서 공개적으로 네. 지금 언급은 안 하셨지만 만나셨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네. 반 총장은 함께하자고 희망사항으로 얘기하지만 나는 별로 얘기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두 분이 만나셨다면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의 만남으로 어떻게 다 모든 걸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만나셔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또 나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떤 개헌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맞는 부분들이 두 분이 확인은 하신 겁니까? 그 공감대를?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상표권을 갖고 계시고 또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반기문 전 총장도 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나저나 어쨌든 반 총장이 뭔가를 하려면 대통합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지지율일 텐데 귀국 후에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어제 KBS 토론회에서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셨고 그러나 짧은 기간에 국민들을 역시 만나 뵙는 거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보가 우리가 의도한 그만큼 성취가 못 됐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건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얻은 것도 많거든요. 그 국민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현장의 모습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얻은 것도 꽤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꽃동네 턱받이 논란이라든지 퇴주잔, 방명록 논란 이런 것들 누가 좀 악의적으로 자꾸 왜곡하고 부풀리고 있다는 생각도 드세요? 최근에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배경에서 그런 가짜 뉴스 또 왜곡된 뉴스들이 생산이 돼서 유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선이 곧 치러지는데 정말 이 각 후보 진영에서 정정당당하게 진정한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해를 해서 네거티브를 해서 반사이득을 얻는 그런 정치.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과연 우리 정치가 달라질 것인가,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예. 제대로 판단해 주실 걸로 저희는 믿습니다. 누가 좀 지금 네거티브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에 대해서는 뭐 저희 확증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주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집중되고 있거든요. 아하. 이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나름대로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걸로. 아니 근데 가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네, 사실은 진짜 방명록을 보고 쓰신 것도 사실이고 뉴스인데 기자에게 나쁜 놈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고 말이에요. 네. 어제 뭐 언론인들에게 그 감정적인 언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셨죠 어제. 네, 예. 사죄를 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사과를 했고, 본인도 많은 교훈을 얻으셨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나 예. 제가 보기에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뭐 좀 가십성 이야기를 가지고 뭐 지나치게 공격하는 이런 정치권의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어허.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보셨죠? 조카 반주현 씨가 병역 기피로 지명 수배가 됐다. 지금 40인데 계속 병역 기피 상황이어서 귀국을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뭐 저도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접한 소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또 정확히 밝혀야 되겠고,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본인은 몰랐다 해도 그래서 친인척 관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또 송구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러게요. 일단 경위는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예. 만약에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뭐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릴 말씀은 오늘 아침 없습니다. 보도니까요. 가정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간에 중도 포기, 드랍 가능성 0%인가요? 0%죠. 0%입니까? 예,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아니 자꾸 그런 얘기 왜 나와요? 지지율 약간 떨어진 것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관측도 하고 또 특정 정당에서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반기문 전 총장께서 몇몇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하셨고, 전혀 없다.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내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 죄송하지만 이 세월호 문제 또 최순실 게이트 여러 가지 이번에 촛불 민심 의례에서 일부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었지만 그 밑으로 더 안 떨어지는 또 바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오신 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 알겠습니다. 본인께서 이 정치적 구상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시면 또 지지율은 반등할 거라는 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상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캠프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반기문 캠프 분하고 인터뷰했지만 출마 선언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반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지는 안 않았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오늘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엇그제 했고. 엊그제. 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내일은 남경필 경기지사, 모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권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 아직 공식 선언 아니더라도 뜻 밝힌 사람이 몇 명쯤 돼요?
제가 파악한 걸로 한 17명 정도 되나요? 17명이나? 네, 물론 저울질하는 사람까지 치면 한 20명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미 출마 선언한 정치인이 꽤 많습니다. 앞서 안희정, 이재명, 남경필, 유승민 4명은 얘기했죠.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이인재 전 의원, 최성 고양시장도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설 연휴가 지나면 출마 선언할 정치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이름이에요. 박원순,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천정배, 김부겸 그렇죠. 등등등 해서 또 요즘 보수의 아이콘으로 급부상 중인 황교안 권한대행 뭐 출마하고 싶어도 지금 출마 선언을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좀 묘해요. 뉘앙스가. 아주 뉘앙스가 이상한 이런 아주 얘기를 절대 했는데요.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잠룡이 한 20명쯤은 돼 보입니다. 본물 터진 출마 선언.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설날 밥상에 내 이름을 올려주세요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설날에 그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인데요. 올해 설은 또 빠른 대선이기 때문에 설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서 밥상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못한다. 그러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소한 밥상 위에서 누가 괜찮은 것 같아. 에이 그건 안 돼. 그 후보는 안 돼. 난 누가 좋더라. 이런 설왕설래 정도 할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아니, 그 사람 아니야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대선 종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대권 선언, 언론 인터뷰, 지역 투어가 본물 이루도 다 터져 나오는 게 다 이런 설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벚꽃 대선 또는 철쭉 대선을 내다보고 있다입니다. 철쭉 대선, 벚꽃 대선,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제 다들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지금 서둘러 대선 출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심판이 만약에 한 8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대선 출마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2말 3초 헌재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정말 이때 탄핵이 인용된다면 곧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4월 말이나 5월 초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4월이면 벚꽃 대선, 5월이면 철쭉 대선을 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달 안 남은 거죠. 길어야 석 달 남짓.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벚꽃 대선, 철쭉 대선이 열린다면 지금 출발해도 늦으니까 앞다투어서 봄꽃 피우듯이 후다닥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특히 후발 주자들은 마음이 더 급할 테고요. 네, 맞아요. 1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기존에 약간 좀 지지율이 있는 후보는 설 이후에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본물 터진 출마 선언.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뜻밖의 연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뜻밖의 연대? 네. 대선이 90일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판세를 뒤집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단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역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후보들이 대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까 반기문 캠프에서는 0%다 우리가 중도 포기할 확률. 네, 권력 의지가 있는 분이거든요. 드랍은 반기문 없다. 전 총장도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연대. 뜻밖의 연대. 후보 간 연대입니다. 판을 흔드는 연대. 네. 그 대표적인 방법은 임기 단축 개헌 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헌하자, 임기 단축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개헌파와 개헌 불가파로 나뉘게 되고요. 그렇죠. 물론 이럴 때 정치공학적 계산이지만 물론 뜻밖의 개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종국에는 문재인 대 반문 연대라고 하는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간에 지금 계속 대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선 출마가 앞으로 더 러시를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기문 캠프와의 인터뷰를 들으시고 1856님은 결론적으로 갈 곳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런가 하면 반기문 캠프도 스타일이 좀 반반 같습니다. 아직은 신당 반, 정당 가입 반반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정춘님의 입장도 보내주셨네요.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2부로 가서 기다리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틀을 줄 테니 초코바를 180개 먹어라. 떡볶이 국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네가 쭉 들이마셔라. 예, 이런 흡사 고문 같은 가혹행위가 군에서 벌어졌습니다. 군에서 폭력행위, 폭언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신종 가혹행위가 다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오늘 2부에서 짚어보고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기자하고 말다툼도 했고 취임사 논란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반대 시위가 거세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에서만 100만 명이 시위에 참석하는 미국으로선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현지 연결해보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청취자 허면수님이 이러다가 미국도 촛불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주셨는데 정말로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취임식에 모인 사람보다요. 반대 시위에 모인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도 여러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임 첫날부터 기자들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취임사도 논란이 됐고 뭐 어디든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상황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예, 미국의 정치 상황 또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현지 연결하죠.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만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DC 안에서만 한 이틀 동안 동원된 시위대가 100만 넘어섰다. 틀린 말 아니고요. 예. 저는 취임식 시위 첫날 지내서 뉴욕에 왔는데 뉴욕이 한 이틀 동안에 한 6, 7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큰 시위를 하고 LA 마찬가지고요. 예. 보스턴, 시카고, 그다음에 시애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이게 미 전역의 대도시의 그 시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시위대가 이렇게 크니까 새 대통령 출발점에 미국 시민사에 좀 불안을 던지고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임피치먼트 탄핵한다. 이거는 우린 반파시스트. 이거는 파시스트 권력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인사를 볼 때는 그 인종주의자들 모임이 KKK를 반대한다. 그다음에 주로 이슈가 이제 여성이 주도한 이 시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게 이제 미국의 여성들인데 1년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발언해 보면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다음에 성희롱하고 또 트럼프 스스로 가졌던 전력의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 진짜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예상돼 있고 20일 취임하면 21일 동시다발적으로 워먼스 마치, 시스터스 마치 여성들이 이 시위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을 잘 몰랐죠. 그리고서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여성들의 전통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이 여성보다 먼저 참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 운동이라는 게 최근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여성들 이 사회 걱정이 많은 거군요, 여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아니 지난주에 취임했는데 벌써 탄핵이라는 구호가 시위에 등장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이것부터 좀 여쭙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거기 뭐 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은 표차로 지더라도 지면 굴복할 줄 아는 게 미국의 어떤 미덕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반대 시위가 번져나가는 거죠? 새로 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이걸 좀 보자 관대함이 있었는데요.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주류 사회는 인정을 좀 안 하려는 부분들을 계속 왔었고, 그다음에 사실 시위대라는 거는 저항이라는 건 사회정치적으로 좀 약자들이 이런 거를 해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을 때는 서민들, 못 사는 백인들 중심으로 여하튼 어떤 구설수에 올라더라도 왔는데, 그 대통령 조각, 인사 임명을 하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열어보니까. 그리고서 이게 좀 많이 그 우려가 되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시위대가 늘어나고 지지율이 40% 전후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최악이라고 기록이 나오는 거죠. 청취자 정명희 님이 희한합니다. 대통령을 한테서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그러면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투표했던 사람들조차 혹시 반대 시위에 합류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나요? 그게 그 주류는 아닌데요. 이 시위대의 주류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주류 미디어가 꼬집어서 그 보도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유세 때 트럼프가 내놓는 거하고 볼 때는 이게 배신감 같은 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묵하고 있던 그냥 사람들도 사실 한 250만 표 이상으로 전체 표로다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 미국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이나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고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요. 도대체 이런 시위가 왜 이렇게 번져가는가?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시위대가 가장 문제 삼는 거. 아까 여성 이야기는 여성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위대가 제일 문제 삼는 건 뭔가요? 시위대 문제 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임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 지도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그 취했던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나 임금 문제나 그 인종 문제, 이거는 바이파리즌 이슈인데요. 이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캠페인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고 인수위 과정에서 나올 때 이게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수가 이거를 용서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더 우려되는 건 이런 시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이런 시위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경제 정책이라든지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게 그래도 안정되게 어떻게 가겠다. 의회를 중심으로 좀 논의하겠다고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서 현실로다가 이게 직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위대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TPP라고 하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여기에 트럼프가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국의 그 무역을 보호하겠다. 여기에 대한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사실 보호무역을 얘기한 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중심한 다른 나라들이 그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을 얘기하냐.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입장이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강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캠페인 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신중한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TPP 탈 때 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도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론의 좀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다. 다 찬성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입장은 뭔가요? 공화당에서도 그 의회 정치 공화당의 정강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의회 지도부가 그랬고 특히 존 맥케인 같은 사람 보면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그 발언을 하고서 미디어에 이런 의견을 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손보려고 할 것인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취임한 대통령 이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한미 FTA 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 볼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FTA를 무효화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걸 미국 위주로 그렇죠. 미국 입장 미국 유리하게 조정하고 그 개정할 거가 거의 확실치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란해서 말이죠. 전국 상황이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미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동성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이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서 없애라. 한 경찰 간부가 의경에게 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부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간부인데요. 자신이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이 남으니까 그걸 강제로 먹어치우게 했다는 겁니다. 참 군대 내 폭력 줄어든 줄로만 알았는데 신종 수법이 등장한 걸까요?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 문제를 제보받아서 공론화하신 분이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을 해보죠.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 보도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가 부하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마시게 했다고 해서 아니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면 이거는 훈훈한 풍경이잖아요. 저는 훈훈한 풍경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원들은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이걸 나눠 먹었다면은 분식집에서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어디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휘 차량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 지휘 차량이라고 하면 집회 시위에 나가면 이 의경들을 실어 나르는 우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버스 있죠. 버스 있죠. 버스를 맨 앞에서 지휘하는 까만 SUV 차량이 있습니다. 아하. 경광등 빨간 거 달린. 예. 그것이 지휘 차량입니다. 거기에서 출동했을 때 이제 간식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또는 이게 부대에서 밥이 오지 않으면 책정된 돈으로 근처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죠. 구매해서 먹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도 떡볶이를 사오게 해서 이제 먹었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나눠 먹으면 누가 산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얻어 먹은 사람들이 버리죠 대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마우니까는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요. 자기가 먹다가 국물이 남으니까는 그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죠. 국물만 남은 거예요. 또는 부하에게 좀 버려달라고 하면은 버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국물을 다 마시게 했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네가 쭉 들이켜서 없애버려라.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혹시 그 조모 경감이라는 사람이 좀 재미삼아 어떤 재미있는 유머라고 그렇게 던진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답니까? 대원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데요, 피해자가.
이런 걸 당한 사람이요? 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폭언과 뭐 그 비행위들을 당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게 참다 못해서 터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중대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미 상실했고요. 왜냐하면 부하 물놀이 갔는데 자기 부하가 이렇게 다이빙하다가 이마가 한 찢어져서 100발 정도 꼬매야 되는 상황인데 100바늘을 자기는 술을 먹고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초급 지휘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누가 다쳤다고 지금 빨리 병원 후송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야 지금 이거 가면은 단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거 다 철수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마 상처가 100바늘을 꿰매야 될 정도로 났는데 네. 귀찮으니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참아라. 네, 그렇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 이 중대장보다 밑에 있는 간부가 더 지휘권을 잘 활용하는 거죠. 결국은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밑에 있는. 예. 그러니까는 이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중대는 이 중대장을 지휘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모경감의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어제 이제 공론화를 하신 거고 네. 이것보다 조금 앞서서 다른 군에서 또 이런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먹는 것과 관련된. 해병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벌써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불거졌냐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그 대통령이 특식으로 하사한 초콜릿바를 2일간 180개를 먹였습니다. 이틀 동안 180개를 한 사람에게? 네. 자, 왜요? 왜? 이게 이제 신종 가혹행위인데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가혹행위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밥이나 이제 음식물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다 마시게 하거나 먹게 하는 가혹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근절이 됐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굉장히 군 수뇌부에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니까 괴롭히는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졌어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후임을 이뻐한다는 취지로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게임하면서 먹이고요. 게임하면서 먹이고. 오목을 두면서 지면은 먹이게 한다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먹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게 마치 이제 굉장히 상대를 괴롭히는 건데 남들이 봤으면은 게임하듯이 좀 본인도 그냥 이건 게임이니까 괜찮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선임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소장님 이틀 동안 180개를 먹는다는 게 인간이 가능해요? 어떻게 먹었답니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거절을 하던가 하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태면은 학생이 전학 가거나 학교 그만두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군대에서는 그만둔다는 것은 탈영을 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적발자가 되거나 군대에선 갈 곳이 없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 선임을 폭행하거나 아니면 소원술이라고 해서 이걸 신고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신고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 이틀 동안 180개를 초코바를 먹으려고 했다면 아마 화장실 가서 토해 가면서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겠네요. 일단 체중이 10kg 가까이 증가했으니까는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단기일 내에 체중이 그렇게 10kg까지 찌면은 그거는 나중에 다양한 질병이 걸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틀 사이에 10kg가 늘었어요. 75에서 84로. 이틀간에 그렇게 늘진 않았고요. 이제 입대하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인권위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진술 종합했을 때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수시로 이렇게 알몸 마사지 시키면서 이렇게 추행한 것도 알몸 마사지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옷을 벗은 상태에서 부임에게 이제 마사지를 시키는 거죠. 성추행이군요, 성추행. 그러니까. 예, 그리고는 뭐 약간의 유사 성행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터진 거죠. 예. 청취자분들이 지금 놀라서 문자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게 이른바 식고문, 이건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기발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악기, 그러니까 그 이제 악을 쓰면서 그런 것을 이제 발휘한다라는 이제 뭐 이렇게 약간 비속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식고문 형태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은 하지만 또 병사들이 이제 간부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중적 태도란요? 간부들, 그러니까 병사들의 사회를 간부들이 잘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일종의 이런 인식이 있어요. 간부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인식해요. 해병대가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자기가 조금 인권 침해 당해서 간부에게 이것을 알리면 이 그 병사들의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 열애를 시켜버리거든요. 열애를 시켜버려요. 해병대에서 기수가 열애된다는 것은 전역 이후에 이 전후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 생활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말 한마디 안 걸고 유령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수열애를 당하면은 후임들한테도 인사를 못 받아요. 무서운 형벌이네요. 그 내부에서.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 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가 모집해서 오는 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체력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 왜 그런 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그 약간의 도태시키는 다 잘하니까 너는 왜 요거밖에 못하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뭐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네, 뭐 어제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권 자문위원 위촉식을 했습니다. 8분 정도 저도 이제 포함해서 들어갔는데요. 저가 계속 군을 비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피해자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군 수뇌부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수뇌부가 저를 인권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외부에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받고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기 위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위촉하자라고 해서 육해공군을 통틀어서 최초로 지금 인권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하지만 저는 그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권과 관련돼서는 쓴소리를 계속 조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해병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양희준 님이 1992년에 이분이 목격했던 고문이 이런 식고문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참 노답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기까지.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짧게요. 부모님들이 발 뻗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발 뻗고 걱정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미국산 달걀이 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어제부터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산 하얀 달걀을 바라보는 시민들. 일단은 호기심 반, 걱정 반입니다. 미국산 달걀 판매 현장 함께 나가보시죠. 여성세요. 약주get빵은 7개 10,000원입니다. 7개 10,000원. 아, 2개 하셨어요? 네. 계란만 4판 샀어. 이거 미국 거. 이거요. 딸네 집 주고 와.
아들네 집 쓰고 그러려고. 한번 궁금해서 샀어요. 처음이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텔레비에서 보니 미국에서 왔다 하는 거. 맛은 어떨라는지. 연기 이쁘다. 네, 안녕하세요. 세일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님 원뿔보다 더 싸.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야, 고객님. 안 좋아요. 너무 하얘가지고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지도 않고 이건 좀 그래도 고소한 맛이 있어, 노란 게요. 진토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국내산이 더 맛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흰계란이 비린내가 조금 덜 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은 있거든요. 먹어보고는 싶은데 시기를 지켜볼 생각이에요. 계란이지. 맛을 봤어요. 뭐 불안하고 자신 거지. 인자 나온 거. 네, 할인 행사까지 해드립니다. 많이 예, 드세요. 고객님 맛보고 가세요. 좀 신선도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보통 집에서 되게 오랫동안 먹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해. 그걸로 따지면 짧은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거기 게 더 믿어져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완전히 검사해서 나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신선한 데서 보관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선뜻 그래도 손은 안 가네. 880원이고요. 봉투요? 재사용 봉투 하나 드릴까요? 예. 이제 한 판 이제 사가야지 이제. 취소 지내는데 한번 놔보나 한번 삶아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한참 크는 나이 어린 애들한테 솔직히 먹이는 게 그렇더라고요. 먹이는 걸 많이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정부에서 좀 더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값 돼버린 달걀값 잡으려고 지금 미국산 흰 달걀을 긴급 투입한 건데 이게 신선하긴 한 건지 맛이나 영양은 어떤 건지 또 계란 수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소비자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 AI는 이거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미국산 계란 첫 판매 현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등병 때요. 선임자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초코파이하고 캔커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초코파이 2박스에 캔커피 한 박스를 갖다 주더니 이거 다 먹고 자. 이랬답니다. 지금 제보가 김영은님 제보인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와요. 3456님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피해자다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가혹행위 적어주셨고 0233님 아들을 특공대에 보낸 엄마인데 이 아이 데려오고 싶네요. 이 말씀까지 막 보내주고 계세요.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년도 진짜 됐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이런 것들 좀 우리는 훈련이 좀 과했지만은 이런 정도의 그러진 않았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교묘해지고 가혹해지고 이뻐해주는 척하면서 초코파이 2박스 다 먹고 자. 이게 뭡니까? 우리 때는 차라리 많이 맞았죠. 어떤 게 더 낫냐 그러냐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다 문제입니다. 꼭 없어져야 됩니다. 부모님들 걱정의 문자 많이 쏟아집니다. 군에서도 신경 써주시고요. 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이 됐죠. 예. 이제는 우박이 남았다고 합니다. 우박이 누구예요? 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우박이 남았다. 예.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에게 집중했던 수사 인력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로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은 왜 우병우 전 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남겼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왜 우병우를 마지막 카드로 남겼는가? 네.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가는 겁니까? 이미 특검 수사 시작되면서 우병우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증거 수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자도 그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게 네. 특검에서 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나요? 이런 문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증거 수집은 해왔던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고 검찰 출신하고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어요. 나왔는데 특검 나름대로 기초 수사는 해온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설날 연휴를 전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특검팀 관계자는 이제는 우 전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할 단계가 됐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네. 그러면 특검의 소환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서 설 연휴 지나면 소환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소환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애매하군요. 예, 뭐 설날 연휴를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 그러고요. 특검에서는 지금 우전 수석을 소환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할 거라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자면은 우전 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는 빨라도 2월 둘째 주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2월 둘째 주 정도. 2월 중순 되면 사실 수사 끝나야 되거든요. 마무리해야 되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2월 둘째 주면? 그 정도 뭐 가야 임박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박영수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을 마지막 카드로 남긴 겁니까? 왜 마지막이 된 겁니까? 이게 꼭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수사가 특검보별로 분야를 나눴거든요, 팀을. 그래요.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비리는 박충건 특검보 팀에서 했고요. 아하. 김기춘, 우병우는 이용복 특검보가, 예. 삼성합병과 미르 K재단 설립 등 대기업 관련 수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로 맡고 있거든요. 특검보별로 팀을 나누어 수사하다 보니까 모든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김기춘, 우병우를 한 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김기춘 수사할 때는 그 팀이 우병우 수사를 할 여력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 난이도 문제인데 전현직 검사들에게 김기춘과 우병우 중 둘을 수사하면서 누구를 먼저 수사하겠냐 물었더니 예. 의견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 전 실장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아직도 검찰이나 청와대, 국정원 등의 우병우 사단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병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으로 깔렸습니다. 수사팀은 사실 처음에는 김기춘, 우병우를 동시에 겨냥해서 기초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의외의 성과를 거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된 이유는 문체부에서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는데 예. 실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문체부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것저것 증거들을 확보해 줬다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던 거죠. 그래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증거가 확보된 쪽 먼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쉬운 쪽부터 먼저 하게 된 난이도 문제고 세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아직은 덜 숙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수사에도 때가 있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예. 뭔가 중요한 단서를 잡았더라도 수사에 착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타이밍 때. 예. 그래서 특검 주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거론됐던 의혹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검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지만 해볼만 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개인 비리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답은 그럼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단서가 뭐가 있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네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는 말은 뭔가 있다는 느낌이고요. 화력을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도 뭔가 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게요. 그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그 정도 반응이면은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특검에서는 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15항에 보면은 1호부터 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지된 사건이 아니고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절의 수임 비리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네요. 네네. 그렇고. 그럼 특검법에서는 뭐 직무유기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혐의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니에요? 특검법에는 그걸 하게 돼 있죠. 특검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그렇죠. 최순실의 비리 행위를 감찰하고 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 예. 여기에 뭐 조선일보의 내부 카카오톡 내용이 어디에 흘러나간 그 부분까지 같이 돼 있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을 시도 또는 교사했다는 의혹, 그 부분도 수사를 하도록 돼 있죠. 예.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의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방해했다는 그 의혹입니다.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예. 지금 김기춘 씨도 지금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우 전 수석도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에 광주지검이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윤대진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을 막았거든요. 그 혐의가 있죠. 본인은 뭐 정황을 알아봤다 그러지만은 청와대가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한 그 자체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 또 해경의 1, 2, 3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법무부가 끈질기게 방해를 했거든요. 그 배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다. 그 의혹도 있죠. 그런 게 있었고요. 예. 우병우 카드를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는 특검. 근데 왜 우병우는 마지막이 됐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가 이모저모 짚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이에도요. 네. 군에서 난 이런 일 당했습니다 하는 제보가 막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군의 시기를 언제 하느니 이런 논의하기 전에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 해결부터 좀 힘써달라 이런 부탁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군대 문제 그냥 이렇게 인터뷰만 하고 넘길 문제는 분명 아니에요. 그렇죠. 군 개혁 이게 아마 모병제 문제로 진전되는 그런 논의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여러분의 문자 저희도 꼼꼼히 읽어보고요. 그 제보 주신 것들 중에 또 인터뷰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가 인터뷰로 다뤄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핑클, 소녀시대, 트와이스 같은 걸그룹들이 1950년대에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김시스터즈. 1950년대 한국에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과감한 안무, 의상, 보컬로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라스베가스예요. 동양에서 온 마녀들이란 별명이 붙으면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는데요. 그 김시스터즈의 일대기를 그린 굉장히 드문 음악 다큐죠. 다방의 푸른 꿈이라는 음악 다큐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아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울 얼굴, 반가울 목소리 김시스터즈의 막내 김민자 씨를 직접 만나보죠. 김민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10수년 만에 와서 김시스터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감개무량해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쇼도 하고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여러모로 참 좋아요.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래요. 근데 기뻤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슬펐다는 건 왜 슬프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첫 번부터 끝까지 볼 때 우리 어렸을 때 전쟁 끝나서 다 집도 무너지고 우리 셋이서 그냥 옷도 좀 좋지 않은 옷 입고 셋이서 이렇게 사진도 찍은 거 어서 찾으셔가지고 그 사진을 볼 때 슬펐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님께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김시스터 그룹을 그때 시절에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그 유명한 가수 이난영 씨의 두 딸 김혜자, 김숙자 그리고 이난영 씨의 조카인 지금 이 김민자 씨가 모여서 이렇게 3명이 결성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가난해서 입에 풀칠을 할 수도 없어서 이난영 씨가 그러면 너희들이 모여서 노래 불러라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고마워요. 설명해 주셔서. 그거 맞지요, 선생님? 그렇게 된 거죠? 그럼요. 그렇게 됐죠.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정확히? 한 13살 때부터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 연습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고모님께서 바나나를 그때 시절에 찾기가 힘들잖아요. 귀하죠. 그거 조금 사셔가지고 니들이 이 노래를 배우면 저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노래를. 세상에. 그 바나나 하나 얻어먹으려고 13살 소녀들이 영어를 모르셨을 텐데 영어 노래를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몰랐죠. 하나도. 그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외우신 거예요, 그러면? 네. 한국말로 외운 거예요, 가사를. 세상에.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녀들이. 네, 굉장히 힘들었죠. 미 8군 무대에 섰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미국까지 가게 되신 거죠? 그럼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영어 2 노래를 시작했는데 GI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하, 미 8군들이. 그래서 가지고 몇 년 있다가 예. 한 에이전트 톰보라고 이름이 톰보. 예. 미국 GI들이 많이 그 에이전트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김 시스터즈라고 있는데 잘한다. 그래서 그 톰보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들을 오디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 시스터즈의 히트곡 김치 깍두기 그 당시에 그 음악 파일을 잠깐만 들어볼까요? 머나먼 미국 땅에 10년 넘어 살면서 고국 생각 그리워 아침 저녁 식사 때면 런치에다 비우스텍 맞췄다고 자랑져도 우리나라 배추김치 깍두기만 야, 이 노래 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네네. 이 노래는 저희 아버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봉룡. 야,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버님께서 제가 미국 첫 번에 가서 너무 고국이 그립고 김치가 먹고 싶고 깍두기가 먹고 싶고 맨날 편지에다 썼거든요. 예. 제 아버님께서 내가 김치 깍두기 노래를 쓰겠다. 그래서 김치 깍두기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시에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굉장했죠. 첫 번에 미국 가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모르죠. 몰랐는데 첫 노래를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로 굉장히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생각이 우리가 희망이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였죠. 그 인기를 이제 유지하려고 말 못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낯선 땅의 그 어린 소녀들이. 네, 말도 못하고 음식도 안 맞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죠. 우리 셋이서 서로 어딜 가도 셋이 똑같이 가고 뭘 해도 똑같이 했다고 옷도 똑같이 입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미국 가서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데 자고 나서 문을 여니까 뭐 샴푸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그걸 감았는데 갑자기 막 눈이 쓰리고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왜 이런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우리 마네저가 옆에서 너 마당 씻는 그런 거를 머리를 씻었다고. 청소하는 세제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다 씻어주고 세상에.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밟은 미국 무대. 요즘은 우리 한국 걸그룹들이 뭐 한류붐 일으키면서 훨훨 날아다니잖아요. 네네네. 내 생각에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너무도 잘해요. 정말 잘해요. 후배들 보면서 김 시스터즈랑 제일 비슷하다 생각하는 후배 그룹도 눈에 띄세요? 내 생각에는 바바레츠하고 미미 시스터즈.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 미미 시스터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악기도 좀 하고 그 노래하는 스타일도 그 김 시스터 스타일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예. 네. 자, 그 어린 후배들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무대에 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연세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네, 그거 물어볼까봐 은근히 걱정했는데 70이 넘었죠. 75. 네. 아니 근데 뭐 목소리는 여전히 29 같으세요. 저희 마음은 그래요. 29살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소녀 같으시고 밝은 모습 정말 유쾌했고요. 그 끝으로 그 밝은 목소리로 예전 히트곡 중에 하나 조금 맛배기로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뒤에다가 한번 쭉 오리지널 연결해 보겠습니다. 목포의 눈물 할까요? 아, 좋습니다. 예.
이난영 선생님이 불렀던 그 목포의 눈물, 지금 조카의 목소리로 잠깐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울컥하네요. 오늘 귀한 노래, 귀한 목소리 감사드리고요.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스터즈의 막내였죠. 김민자 씨 만나봤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아씨 아롱쳐진 옷자라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요. 포켓몬고가 올라와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증강현실 게임이죠. 이 포켓몬고가 오늘 우리나라에 출시된다 해서 화제인 겁니다. 근데 이 기사 밑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포켓몬고 말고도 잡을 게 많다. 최순실고, 정유라고가 나오면 난 재미있게 할 것 같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게임에서마저도 국정농단을 떠올려야 하는 우리 사회. 언제쯤 정상이 될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 다시 여기서 모여주시죠. 고맙습니다.